병원에서 나타났는데 지난번에 우리 서울대 보철과 출신의 박희용 원장님이 지난번에 저녁부에서 강의를 했어요. 들은 분도 있고 안 들은 분도 있는데 임플란트 보철 부분에 있어서 다양한 시도가 있었어요. 20, 30년 전에는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오세정 원장님이 임플란트 코스 강의에서 기본적인 거는 아마 들은 분도 많을 텐데, 그래서 오늘은 임플란트 보철을 할 때 어떤 종류가 있으며 다음 주에 우리 정윤지 부팀장님이 발표할 임상 케이스를 발표할 거에 대해서 준비해서 간단한 사전 준비 작업인 임플란트 보철의 선택 및 기준에 대해서 좀 지루하지만 시작해 볼까 합니다. 임플란트 보철과 자연치 보철과의 연관성이라고 슬라이드에 있는데, 모든 우리가 보철은 똑같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임플란트가 들어가 있건 틀니가 들어가 있건 아니면 교정을 해서 교합을 맞춰주건 하는 모든 보철 과정은 인상, 기본 과정, 세팅 등 기본 과정이 비슷하고 가장 기본적인 게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교합 맞추고 수직 고경, 보존적 보철의 개념, 마진도 잘 맞아야 되고 시간 칫솔 사용률 잘 돼서 셀프 클리징 에어리어를 확보해 주는 거, 이런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전히. 하지만 임플란트는 특별한 게 있죠. 픽스처라는 뼛속에 들어가 있는 것과 어바우트먼트라는 지대주라는 바깥에 나와 있는 것이 있어서 그 개념만 익히면 그 문제가 없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병원에서도 혼란기라고 보면 혼란기인데, 우리 병원에서 임플란트를 처음 시작했을 때 15년 전, 10년 전에는 모든 보철물이 스크루 타입이었어요. 나사형 조합이었습니다. 그게 맨 처음 임플란트가 개발된 역사였기 때문에 임플란트는 접착제를 쓰지 않고 다 나사로 줄인다. 근데 하지만 그거에 이제 단점이 나타나서 시멘트로 쓰기도 하고 이제 이런 것과 또 뼈와 임플란트 사이의 생명학적 반응을 고려한, 요새 우리가 지르코니아를 많이 쓰죠. 지르코니아가 잇몸 눌러줄 때 나중에 지르코니아를 제거했을 때 잇몸은 훨씬 깨끗하다. 예전에 금이 제일 좋았는데 금으로 누른 면도 빼보면은 빨갛게 염증 생기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래도 비금속보다는 금이 좋기 때문에 한동안 쓴 거죠. 근데 중요한 건 금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폴리싱 정도인 것 같아요. 지난번에 우리 박진주 팀장이 강의했었나요? 레진 표면도 아주 깨끗하게 폴리싱을 되면 잇몸 염증을 막을 수가 있는데, 레진이라는 것이 다공성 구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칠고 플레이기 들어갈 수밖에 없어서 그런 점이 생깁니다. 지금 이제 또 임플란트 보철을 하기 위해서 픽스처를 어떤 걸 쓸 것이냐가 또 하나의 중요한 관점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지금 여기 보면은 티슈 레벨, 본 레벨, 이거는 사실 스트라우드에서 만든 용어고요. 실제로는 티슈 레벨이라는 거는 우리가 잇몸 조직까지 뚫고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non-submerged, 잠기지 않은 잇몸에 묻혀있지 않은 임플란트를 non-submerged라고 하고, 우리 병원에서 쓰는 용어들이 혼란이 오기 때문에 그냥 티슈 레벨로 표현을 했습니다. 스트라우마 티슈 레벨, 오스테메 SS2, 덴티움의 심플라인 2. 본 레벨은 스트라우마의 본 레벨 임플란트, 오스테메 TS3, 덴티움의 슈퍼라인 임플란티움이라는 우리 병원에서 쓰고 있는 임플란트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적을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 수술적 고려사항은 어떤 픽스처를 선택할 것인가에, 물론 어떤 픽스처를 써도 모든 케이스에 가능합니다. 예전에 스트라우만의 티슈 레벨 임플란트 하나로 모든 케이스를 앞니도 이쁘게 하고 상악동 이식도 하고 GBR도 하고 다 해냈습니다. 하지만 좀 더 편리한 방법을 찾는 거죠. 그래서 뼈 이식을 동반하는지 여부, GBR을 동반하게 되면 아무래도 임플란트가 이 몸속에 묻혀있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그래서 임플란트가 묻혀있는 구조의 임플란트를 선택하려면 우리가 덴티움 임플란트를 선택하더라도 심플라인 2를 이용하는 것보다는 슈퍼라인이나 임플란티움을 이용하는 것이 잇몸을 덮어놓을 수 있고, 덮어놓음으로 인해서 이식된 뼈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상처의 감염을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죠. 성공률을 좀 높이는 거죠.
또 초기 고정도 및 골 상태. 초기 고정이 좋으면 임플란트가 밖으로 좀 나와 있어도 그러면 다음번에 환자분의 두 번째 마취를 안 해도 되는 가능성이 생기고, 마취를 안 한다는 거는 그만큼 환자의 고통도 줄여주고 편리한 거죠. 그래서 근데 모든 사람한테 그렇게 해주면 좋겠지만, 그렇게 해준 사람 10명 중에 한 명이 임플란트에 탈이 생긴다면 그거는 그 사람의 고통을 2배로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 초기 고정도와 뼈 상태 이런 것들이 임플란트 보철을 위한 것뿐 아니라 픽스처 선택의 기준이 됩니다. 마지날본의 메인터넌스라고 적혀있는 거는 그 치적으로 이 뾰족하고 얇은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임플란트 하면 위에 마지날본이 많이 날아가고, 그럴 때는 아무래도 그 마지날본 흡수가 임플란트 식립 초기에 많이 일어납니다. 그 보철이 올라간 다음에 일어나지만, 그래서 마지날본이 얇거나, 요 세컨더 서저리라는 거는 이 사람이 각화치은이라고 하는 부착치은이 많이 없을 때, 치은이 부족한 사람들은 처음에 오스템 SS2나 스트라우마 티슈 레벨을 심어버리면 잇몸 레벨이 딱 정해져 버려요. 나중에 잇몸을 더 만들 기회가 없어지게 되죠. 그래서 2차 수술이 필요하다 이럴 때는 묻어넣는 임플란트를 선택하고, 2차 수술할 때 연조직을 증강시키거나 아니면은 부분층 점막을 거상해서 각화치은 부분을 늘리는 이런 작업도 필요하게 되죠. 그래서 연조직 시술의 필요성은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임플란트를 묻어놓으면 나중에 2차 수술할 때 부착치은이 너무 설축에 위치해 있을 때는 설축에 있는 부착치은을 가능한 협축으로 당겨가지고 이용할 수 있고, 이럴 때는 그 픽스처를 아까 말한 잇몸 속에 묻어놓는 픽스처를 유지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플란트 보철을 위한 픽스처 선택 기준 중에서 보철적인 선택 기준이 또 있어요. 아까는 수술적 고려 때문에 어떤 픽스처를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기준이 있지만, 인터오클루전 스페이스, 악간 간격이 제한이 됩니다. 이제 이것이 이제 스크류 타입이냐 스멘 타입이냐에 따라서 좀 틀려지긴 하겠지만, 그 위턱과 아래턱과의 관계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하악 7번이 빠졌는데 상악 7번이 조금 내려왔다. 근데 이걸 교정으로 끌어올리거나 이거를 굳이 근관 치료까지 시행해서 크라운을 할 정도는 아니지만, 옆에 치아랑 나란한 그 마지날 위치 간격을 유지하고 있는데 거리가 좁다. 이럴 때 우리가 스트라우만 티슈 레벨이 올라와 있는 임플란트나 SS2 임플란트, 심플라인2를 이용하면 그 위에 상부 구조에 올라가진 어버트 부분이 너무 짧게 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오히려 그 본 레벨에 맞는 임플란트죠. 스트라우만 본 레벨 임플란트 같은 걸 심으면 나중에 보철을 할 때 교합적인 공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보철적 고려도 해야 된다. 또 이머전시 프로파일, 이거는 식립 위치에 따라서 틀려요. 오스템 SS2 같은 것도 임플란트를 적절하게 심지 않고 짧게 심어놓으면 마진이 위에 많이 드러나 있으면 나중에 그 마진에서부터 잇몸을 맞추면 그 밑으로 하방에서는 항상 음식물도 끼고, 음식물이 안 껴도 환자는 그걸 파내느라고 시간 소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머전시 프로파일을 잘 맞출 수 있는 것. 그래서 요새 심플라인2의 직경이 큰 6.5 사이즈 같은 거를 잇몸 하방에다가 적절하게 한 0.5mm 하방에 심어서 거기서부터 이머전시 프로파일을 낼 수 있으면 아주 좋은 선택이 되겠죠. 그래서 그 보철적 선택을 위해서 이런 과정도 나오고, 뭐 SCRP를 하게 될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이 스크류 루스닝이 많이 생기는 경우가 예전에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한동안 또 스멘트 타입의 보철물로 많이 넘어가게 됐는데, 이런 스크류 루스닝이 생길 것인지 이런 거를 고려하면 스크류 루스닝이 없는 임플란트를 선택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전에 오리지널 임플란트가 개발됐던 브레네마 익스터널 헥사의 30N으로 조인 임플란트들이 그 5년, 10년이 흘러가면서 스크류가 루스닝 되고, 루스닝만 되면 다행이지만 그 스크류 파절이 와서 스크류 파절이 돼서 임플란트를 빼게 되는 경우구나, 그 임플란트를 못 쓰게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보철적으로는 여러 가지 면을 고려해서 이 환자가 교합력이 세고
그래서 스크롤 루스닝이 생겼을 때 이것이 환자한테 더 큰 문제점이 생기겠다 그러면 차라리 다른 픽스처를 개념이 다른 픽스처를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죠. 지금 임플란트 보철을 담당하는 과뿐 아니라 여러분들이 일반 보철을 담당하더라도 나사 유지형과 시멘트 유지형 보철물의 장단점은 우리가 누차에 걸쳐서 많이 들었죠. 생명학적인 관점에서는 시멘트 유지형이 좋다. 우리가 자연치를 크라운을 하고 접착제를 붙이고 하면 접착제가 들어갈 공간을 기공소에서 사실 부여하게 됩니다. 다이스페이스라고 해서 얇은 거, 패스가 좀 안 맞으면 좀 두꺼운 다이스페이스를 말하긴 하는데 그런 면에서는 임플란트 면에서는 좋다. 이 임상 과정과 이 본을 뚫거나 기공실에서 스톤 포링하고 소울링 하면서 오차에 의한 부적합이죠. 미스핏이 발생합니다. 나사 유지형에서는 안 맞지만 나사를 꽉 조이기 때문에 임플란트랑 그 보철물이 잘 맞지 않지만 꽉 조여짐으로 인해서 주변 고래의 과부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멘트 유지형에서는 먼저 지대주라는 것이 어버트먼트가 임플란트가 꽉 조여지고 나서 그 다음에 약간의 오차를 시멘트가 채움으로써 임플란트나 주변 고래에 가해지는 압박을 좀 막을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막으면 훨씬 이제 임플란트나 뼈에는 좋아요. 근데 그 주변 잇몸 처리를 또 잘 해주지 않으면 복합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나사 유지형은 보철물을 제거하기 쉽다. 근데 이거 제거하기 쉽다라는 거는 사용자예요. 저희는 스멘타입 쉬울 사람도 있어요. 잘 제거할 수가 있으면. 근데 보통은 나사 홀을 다시 뚫어서 풀러내면 되기 때문에 다른 보철물의 파절이나 이런 걸 방지하면서 쉽게 제거할 수 있다. 그럼 제거함으로써 보철적 문제 해결이 용이하다. 보철적 해결은 그거죠. 우리가 임플란트하고 앞에 자연치아랑 틈새 음식물이 낀다. 이럴 때 잘 제거할 수 있으면 환자한테 오랜 시간을 들이지 않고 한 번 내지 두 번 내원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너무 끼는데 불편해서 제거가 잘 안 된다. 그럼 다 잘라서 빼면 새로운 인상부터 체득해서 처음부터 그런 과정을 걷게 되죠. 두 가지 같은 가지고 패시브 핏을 없다. 마찬가지 말이죠. 나사 유지형은 꽉 조이기 때문에 이것이 편안하게 들어갔는지 꽉 조이면서 들어갔는지를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수술을 하는 술자나 여러분 위생사분들이 환자분 놓을 때 나사를 조이지 않고도 어느 정도 수동으로 들어가는지를 보는 게 좋고, 또 이제 나사 구멍이 비심리적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최근에는 예전에 포셀린으로 만들 때는 포셀린이 깨지기 때문에 나사 구멍 주변에 메탈 처리를 해야 돼요. 그럼 기껏 도자기를 이쁘게 만들었는데 주변이 검었고 까만색 주변에 레진이 또 하얗게 들어가 있으면 되게 때가 낀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교합을 생각할 때는 그 나사 구멍면에 교합면 그루브 같은 걸 형성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기능적 교합면 형성을 방해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시멘트 유지형은 패시브 핏을 얻기 쉽겠죠. 접착제로 치니까 심리적 교합 관점에서 우수하다. 또 제작이 좀 간단하다. 간단하다는 것은 그만큼 작업의 오류를 줄일 수 있어서 좀 편리한 면도 있습니다. 이런 점은 장점이 되고요. 상대적으로 코핑이나 레마날로그 이런 거를 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이 좀 적게 들 수도 있고요.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탈락이 잘 되거나 필요시 제거가 잘 되지 않는다. 우리가 임플란트의 접착제가 많이 개발되어 있고 회사에서 나왔지만 우리 병원에도 우리 외과에서도 하루에 일주일에 보면 한 3명에서 5명 정도의 환자가 보철물이 탈락이 돼서 보철물 탈락이 됐는데 왜 응급인데 기다리게 하세요? 이런 메모가 많이 떠있죠. 그죠? 응급이에요. 환자가 응급이에요. 이거는 떨어지면 안 되는데 떨어졌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암만 주의사항을 줬어도 환자를 인지를 못했을 때는 주의사항을 준 게 아니죠. 떨어져도 자연스럽게 원장님이 이걸 빠진다고 했으니까 가서 다시 붙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주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탈락률이 너무 높다 보니까 특히나 요새는
그래서 환자가 이관을 빼가지고 가져오는 일을 줄이고자 하기 위해서 스크류 타입과 SCRP 타입을 병행하는 경우가 많이 생겼습니다. 또 어떨 때는 그 앞간거리가 길어서 가령 솔리드 어버트먼트를 7mm 임플란트를 3개를 쫙 연결해서 붙였다. 여기는 예전 템포럴 세멘을 써도 안 빠집니다. 우리가 막 쳐서 앞에서 그걸 빼서 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그러니까 우리가 원할 때 뺄 수 없고 원하지 않을 때 빠진다. 이런 단점이죠. 또 하나는 그 임플란트가 깊이 심어져 있거나 마진, 보철물 지대주에 마진이 깊을 때 잔존 시멘트가 항상 있습니다. 이것이 잇몸이 건강하고 저항성이 좋은 사람들한테는 염증 개발이 없는데 항상 아프다는 사람을 어떨 때 빼보면 이제 시멘트가 이만한 덩어리가 나와요. 근데 이게 그래서 요즘에 임플란트 세멘트는 그 방사선 엑스레이상에 그 레디오 오피크한 그 제조를 가진 물성도 나옵니다.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 그것도 또 인전면밖에 보이진 않겠죠. 엑스레이는 버클이나 링구알 하방에 있는 거 잘 보이지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의 장단점을 이용한 SCRP죠. 스크루, 시멘트, 리테인드, 프로세시스. 그러니까 스크루 타입과 시멘트 타입을 기본적으로는 스크루 타입으로 만들어서 그 어버트먼트를 그 체결을 하고 그 위에 보철물을 파이널 접착을 합니다. 완전 접착을 하고 나중에 스크루를 풀러서 근데 이제 스크루를 풀었다 뺐다는 게 또 하나의 문제점으로 생기는데 그래서 그 이런 보철적 문제를 해결하기 좋은 게 나사연이라고 그랬잖아요. 나사연의 장점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스타일의 보철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SCRP는 원칙적으로 개발될 때 익스터널 헥사 예전에 US 임플란트에만 이걸 개발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 병원에 쓰는 건 요새 익스터널 헥사는 쓰지 않아요. 병원에서 거의 익스터널 헥사는 그 마지널 본 리섭션과 2차 수술의 필요성, 그다음에 잇몸의 염증, 그 숄더 부분에 연결 부위에 마지널 갭이 있어서 항상 이물질에 의해서 낄 수 있어서 인터널 커넥션 타입을 씁니다. 우리가 병원에 쓰는 덴티움, 오스템 TS, 스트라우만 이런 모든 것이 인터널 커넥션입니다. 임플란트 내면으로 지대주가 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헥스처 어버트가 접촉하는 면적이 넓고 길어서 이 삽입도에 제약이 따릅니다. 그래서 보철물 SCRP 열심히 잘 했는데 잘 빠지지 않거나 억지로 뺀 것이 잘 제대로 위치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 이제 우리가 아마 다음 임상 슬라이드에 나오겠지만 스크루 홀을 다 뚫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스크루만으로 체결하고 어떤 때는 접착제를 붙여서 임플란트의 삽입로를 고려한 SCRP를 부분 SCRP도 시행하기도 합니다. 어버트먼트 선택 시 마찬가지예요. 앞간거리, 메지오디스탈 디멘전, 심미적인 거에 따라서 기성품을 쓸 것이냐, 카스텀 어버트먼트 쓸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요즘에는 캐드캠으로 티타늄을 밀링해서 어버트먼트를 많이 만들기 때문에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잇몸의 두께 하나냐 여러 개냐 이런 거를 고려해서 선택을 해야 되겠죠. 우리 보론에 쓰는 어버트먼트는 스트라우만과 덴티움 심플라인 오스템에 쓰는 거는 솔리드 어버트먼트. 이제 솔리드도 위에 이제 돌릴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 시녹타나 커목타 어버트먼트. 뭐 다른 용어가 비슷해요. 덴티움에서 말하는 듀얼 어버트먼트가 여기서는 커목타가 되고요. 이 용어는 뭐 다르지만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냥 나사채 돌려서 이거를 돌려서 끼우고 그냥 그걸로 끝이는 경우가 있고 재위치 시킬 수 없는 임플란트가 있고 재위치 시킬 수 있는 임플란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덴티움이나 여기서 표현하기는 리지드 어버트먼트, 트랜스퍼 어버트먼트는 리지드 어버트먼트를 투피스로 만들어서 나사랑 지대주가 분리가 된 거죠. 듀얼 어버트먼트, 오스템에서는 트랜스 어버트먼트 이렇게 말을 합니다. 커스텀 핏 어버트먼트, 이거는 잇몸 두께가 뭐 버컬, 링구알, 메지얼 디스탈이 다 천차만별이어서 기성품으로 쓰기가 정말 곤란하거나 임플란트 식립 각도가 우리가 임플란트 씹다 보면은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럴 때는
그 패스가 보이지 않을 때는 이 커스텀 핏 어버트먼트를 제작해서 많이 사용을 하죠. 뭐 임프레션 코핑에 따른 분류는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꼭 알 필요는 없어요. 픽업 임프레션, 트랜스퍼 임프레션. 이거는 픽업은 트리에 임프레션 코핑이 빨려 들어오는 거고요. 트랜스퍼 임프레션은 임프레션 코핑이 구강 내에 남아 있어요. 그걸 다시 빼서 다시 인상체에 집어넣는 겁니다. 근데 이 집어넣는 과정에서 오차가 많이 생겨서 트랜스퍼 타입은 최근에 많이 안 쓰고 있고요. 오픈 트레이는 우리가 이 트레이에다 구멍을 뚫어서 하는 픽업 임프레션 뜰 때 쓰는 거고, 클로즈 트레이는 이 트랜스퍼나 아니면 우리가 스톤 인상 뜰 때 일반적인 이 뚜껑이 없는 그 트레이를 써서 있는 거고, 직접 인상, 간접 인상. 직접 인상은 우리가 자연치 인상을 뜨듯이 임플란트를 인상 뜨는 거고, 간접 인상은 그 기성품을 다시 체결해서 보철물을 만드는 인상을 합니다. 요거는 이제 책에 있는 사진인데, 요거는 그 픽업 인상용 임프레션 코핑이죠. 이거는 트랜스퍼 코핑이죠. 지금 여러분들이 본 적은 많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구강 내에 꽂혀 있고 인상을 떠내도 인상체에 묻어나오지가 않아요. 나중에 이걸 풀러서 인상체에 거꾸로 집어넣는 과정을 택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전형적인 커스텀 핏 임플란트죠. 앞니 쪽에 잇몸에 묻어났을 때 이 스크루 홀 위치나 잇몸 위치가 이 아주 여기는 코르까지 잘 살렸는데, 이런 모양을 만들기 위해선 이런 어버트먼트가 필요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사진이고요.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뜨는 그 시멘트 타입, 정상적인 어버트먼트를 체결해서 구강 내에서 삭제를 한 거예요. 삭제를 해서 패스도 맞추고 그 교합면 그 두께도 맞추고 해서 정상적인 본을 떠서 이런 보철물을 제작해서 입안에 그 시멘트 타입으로 붙인 거죠.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방법도 많이 쓰고 있죠. 이거는 우리가 지난번 했을 때 했는데, 전치부 임플란트 붙여 수술 때는 발치할 때 제일 주의합니다. 요즘에 발치 휴직식을 할 때 항상 발치를 너무 우악스러운 기구를 하면 안 되고, 왜냐면 그죠? 주변이 되게 중요하죠. 가능하면 플랩을 형성하지 않고 할 수 있으면 좋겠죠. CT를 통해서 확인하고 드릴링 후에 단계마다 프로빙 등을 확인하고 진지발 타입에 따라서 발치 휴직식 같은 것도 있고, 그리고 최근에는 우리 이영호장이 얘기했지만 발치 휴직식 임플란트의 장점이 되게 많죠. 발치와의 힐링에 얻을 수 있는 마지널 본 로스나 원들 본 로스를 이용을 해서 할 수도 있는 것도 많고요. 그래서 발치 휴직 시에는 뭐 이런 이식제도 쓴다. 그 다음에 임플란트 식립 방향은 항상 구개측으로 평행 이동을 한다. 그래서 이럴 때는 정한된 하이스피드 드릴을 이용해서라도 미끄러지지 않게 해야 되고, 뭐 순측 경사가 되면 결국에는 이 치관부에 코로날 부위에 있는 본이 얇아서 그 본이 흡수가 돼서 장기적인 임플란트 예후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보철을 위한 어버트먼트는 요즘에 지르코니아도 많이 선택하는데, 지르코니아 어버트먼트가 또 단점이 있어요. 미니 임플란트는 전체부에 심을 때 파절이 좀 많이 되고 해서 그 기성 우리 메탈 어버트먼트가 오히려 강도를 유지할 수 있는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 전치부 임플란트의 최근 환자분이신데, 이제 우리 송창희 원장님께서 이걸 한번 엔도를 시도해보자고 열심히 시도를 한 몇 번 하셨어요. 했는데 결국에는 이 AP 코렉텀이나 크라운 엑스닝을 해결하고 나서는 이 너무 많이 안 좋더라. 버컬 쪽에 본이 많이 흡수가 돼서 이 치아에 동료도나 이런 것이 문제가 되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결국에는 발치를 하고 임플란트 식립하고 인상 뜨는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초진 사진이 지금 여기 띄우지 않았는데 아마 다음번에 나올 것 같은데, 초진 사진이 너무 안 이뻤어요. 오래된 내시가. 그래서 이 상태로는 도저히 이를 만들 수 없을 것 같아서 이것을 옆에 치아를 모양을 맞춰서 두 개로 만들 것이냐 하나로 만들 것이냐를 우리 기공소 소장님께서 진단용 학습을 해주셨는데, 그리고 이 환자의 이 꺼진 소프티슈 프로파일을 환자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진단용 왁스업을 해서
보여주고 이 정도면 하나라도 충분하겠다. 그래서 이건 수술 후 사진이 되겠죠. 수술 후에 이 기성 임시 틀니를 만드는 뇌진 치아를 설치기에다가 와이어를 이용해서 연결을 해주고 환자가 수개월 동안 쓰게 한 사진이죠. 그래서 이제 만든 기록 사진이에요. 이 커스텀 핏 어버트먼트죠. 어버트먼트를 만들고 검 부분을 처리하고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잇몸 염증이 있지만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팔로우업 했을 때는 깨끗해졌는데 이거를 여기를 이제 깊은 그 포켓이 되겠죠. 포켓을 그렇다고 없애게 하면 너무 이가 길어져서 가능하면 롱 정셔널 에피셀륨을 허용하게 하는 그런 사진입니다. 그래서 파이널 세팅을 지금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이 임플란트 5개에 의지한 하악 전체 보철물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임프레션 코핑을 이용해서 구치부에는 스트라우만, 전치부에는 덴티움 같은데요. 이런 코핑을 이용해서 인상을 떠서 카스텀 어버트먼트를 넣고 보철물을 그리는 사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엑스레이를 찍을 때 이제 막 에이피케스까지 나오고 찍을 사진이 있고 임플란트는 이 연결이 잘 됐느냐를 확인하는 사진이 있어요. 이럴 때는 가능하면 이 연결 부위랑 수직으로 엑스레이를 찍으면 들어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부위별로 찍는 사진 찍고 이거는 잘못 찍은 것 같기도 하죠, 그죠? 하지만 이거는 이 치아를 나중에 뺄 생각을 하고 우리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근데 최후방 사랑니랑 7번이 동료도가 있지만 임시틀니를 쓰는 데 있어서 훨씬 편안함을 느끼기 때문에 이걸 임시틀니를 쓸 때까지 남겨두고 나중에 보철물 할 때 제거하기 위해서 남겨둘 거고요. 물론 뭐 여러 가지 뒤에 뼈가 없는 문제도 있고 그 구치부에 이쪽이 안 좋아서 이쪽 보철을 생략하기로 하고 5개 만들어서 하악 풀마우스로 시행을 해서 최근에 완성한 사진입니다. 이번 사진은 저희가 한 2003, 4년도에 심은 사진이라 이 스트라우만의 이 와이드넥 임플란트예요. 근데 이 환자분이 이게 예전에 솔리드 어버트먼트를 넣어서 했는데 보철을 물을 삼키셨어요. 삼키셨나 분실했나 그런 것도 많거든요. 이런 3인이 스프레이치를 어떻게 삼켜 하지만 외진 자켓 7개짜리도 삼킵니다. 그러니까 먹다 보면 없대요. 먹다 보고 우리가 와이어 클래스프에 있는 와이어 템퍼러리도 먹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감각이 둔하고 목에 걸리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빠지더라도 우리가 해결해 줄 수 있게 해서 하는데 이 환자가 오셨을 때 제거를 해보니까 정말 짧아요. 지대주가 짧은데 이걸 우리가 코핑으로 다시 떼려고 풀어냈었나 문제는 저희가 이 스트라우만의 화이트넥의 임프레션 코핑이 또 병원에 가지고 있는 게 없더라고요. 가지고 있는 게 없고 예전에는 이거를 임플란트 세멘이 아닌 템포러리 본딩으로 붙였었어요. 근데 그렇게 오래 썼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RMGI 세멘이나 강한 레진 세멘으로 붙여보자 하는 생각으로 지르코니아로 제작을 했어요. 예전에 골드 크라운을 그래서 제작을 해서 이걸 만든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스크루 타입으로 만들 생각이었는데 이 와이드넥 임프레션 코핑 또 와이드넥 임프레션 코핑이 임플란트 간격이 너무 밀접해요. 붙어가지고 코핑이 2개가 들어가지 않아요. 이게 그래서 이럴 경우에 응용할 수 있는 거는 하나만이라도 코핑으로 뜨면 2개는 시멘트로 붙이고 하나는 나사로 체결을 해주면 덜렁거리긴 하되 빠지진 않는다. 그래서 그렇게 응용한 그래서 이 픽스처 간격도 중요합니다. 이럴 때는 코핑 2개가 이 스트라우만 코핑 2개가 서로 연결이 될 수가 없어요. 이런 경우가 생기겠죠. 그래서 여기 인상체를 보면 이렇게 2개가 붙어있는 상품을 봅니다. 내면을. 그리고 이번 우리 인상체 내면에 기존 임프레션이 잘 맞는지 이게 원형으로 잘 떠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한번 넣어보는 거죠. 레바날러 같은 걸 이용해서 한번 껴보는 사진이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보는 보철 인상 체드가거나 세팅할 때 체크 포인트예요. 이거는 그냥 생각나는 대로 적어본 거라서 우리 병원의 컨셉과도 비슷하죠. 환자와 보철물의 크기와 색상을 사전에 꼭 얘기를 해야 된다. 다
다 만들어 놓고 나서 이건 이렇게밖에 될 수 없어요는 아니고 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고 뭐 5번, 6번 자리가 두 개를 심어야 되는데 7번이 땡겨져서 하나를 만들잖아요. 이걸 소구치로 만들어야 될지 대구치로 만들어야 될지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환자한테 이런 모양을 했을 때 어울리는 모양. 얼마 전에도 저희가 대구치 모양을 크게 만들었더니 되게 낯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사이즈를 줄여서 소구치 모양으로 만들고 이런 작업을 안 하려면 환자랑 대화를 해야 된다. 이 시술하는 닥터나 옆에서 우리가 인상을 뜨는 여러분들이나 그리고 이 환자가 브리티지 아니면 청소가 용이하게 클렌징 타입의 파닉 부위를 만들 것인지 아니면 나는 그하게 바발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싫어요. 막아주세요. 이거를 원하시는 건지를 한번 심각히 고려해보고 환자가 다른 구강 상태가 안 좋다면 청소가 용이하게 하는 타입을 환자한테 당신은 이것이 훨씬 오래 쓰고 장기적으로 예후가 좋습니다. 라고 고지를 하셔야 되고요. 재료에 대한 물성의 전단적 고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우리가 보철물 나오면 환자가 볼까 무서워서 빨리 입안에 집어넣거나 이게 있어요. 내가 봐도 별로 안 이쁜 보철물이 있거나 이런 게 있어요. 그럴 때일수록 세팅 전에 모형에서 보여주는 게 좀 모형에서 환자한테 보고 이게 당신 입안에 들어갈 겁니다. 모형에서 보면 좀 노래요. 또 오히려 색상이. 근데 입안에서는 대체적으로 밝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랗지만 주변 치아 색상이랑 똑같습니다고 모형에서 한번 보여주면 환자가 이 주변에 사람이 없을 때 앞에 있는 거울을 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보는지 여러분들 아시나요? 우리가 잠깐 자리를 떠났을 때 환자는 그 구강 미러를 가지고 열심히 봅니다. 내 입안에 들어가는 게 어떻게 됩니다. 그걸 모형에서 한번 보여주고 대화를 나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껴주고 환자가 관련 용나도 그러니까 이런 디자인을 만들 때 기공물을 똑같이 잘 만들어줘서 이거 참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공물 페이퍼 쓸 때 우리 닥터나 인상 뜬 사람들의 의지가 표현될 수 있도록 기공물 페이퍼가 한 장으로 모자라도록 여러 장을 쓰도록 하자. 이것이 다시 오늘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상 뜨거나 채택할 때 솔직하게 있는 모형 그대로 보여주고 환자가 모형을 보면서 아 이거 마음에 안 들어 이러면 아 그러세요? 그러면은 한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얘기를 하고 입안에 한번 넣어보면 달라질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 접근이 필요하죠. 이거는 예전에 우리가 항상 많이 나오는 사진이죠. 이런 사람을 예전에 당연히 스크루 타입으로 하면 좋았을 텐데 앵글 러버도 쓰고 전치부도 SS2를 이용을 했어요. 사실은 이렇게 하면 심미적인 모양을 갖출 수가 어렵겠죠. 어렵지만 이런 시멘트 타입을 해서 이렇게 하던 시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플란트는 팔라타를 심어줘서 안정적이긴 하지만 환자의 혀에 걸릴 법도 하죠. 그죠?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도 사전 설명이 필요합니다. 임플란트가 그 입천장 쪽으로 위치해 있기 때문에 안으로 돌출될 수밖에 없다는 거. 이것이 정상적인 위치에 있다 그러면 버컬본 리섭션이 일어나서 망가지겠죠. 또 환자분이 이런 것이 아름답다고 느낄 사람도 있지만 내가 보기엔 참 안 아름답거든요. 아름답게 하려면 치아 모양도 나오고 가운 포슬린도 이용하고 치아 모양도 좀 동글동글하고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도 뭐 우리가 2003, 4년도에 만들어서 쓰는데 뭐 그 당시에 이것을 만족하고 껴준 거에 탓도 있겠지만 이런 보철물도 있다. 또 이런 것도 지금 여기 보면 수술 후에 이렇게 솔리드를 얹어서 이거를 임시 보철물도 만들고 파이널 보철물도 이거를 만들었다. 요거 4개, 요거 3개 투피스로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사실은 요런 데 틈새 우리가 치간치솔이 잘 안 들어가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엑스레이만 있어서 그렇지만 구강 사진도 한번 보여드리겠는데 이런 것들을 보철물 관리가 용이해요. 결국엔 이런 데는 잇몸 염증이 생긴다. 근데 환자분들이 관리를 잘 하시는 분들은 괜찮아요. 그렇지 않으면 보철물을 제거해서 엠브레이즈를 넓혀준다든지 하는 작업을 꼭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두 케이스는 우리가 항상 많이 나오는 임플란트 보충할 때 고려할 사항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짚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